비릿한 피냄새가 차가운 빗방울에 섞여 코끝을 찔러오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아가씨, 피하십시오. 라는 호위무사의 다급한 외침은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단말마의 비명으로 바뀌었고 곧이어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뒹구는 소리만이 빗소리에 묻혀 들려왔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의 깊은 산중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가을 비가 뒤섞인 기이한 날씨 속에서 윤서연은 부서진 가마 안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찢어진 가마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바닥에 쓰러진 호위무사들의 처참한 시신과 그 위를 밟고 서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는 산적들의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피 묻은 칼을 혀로 핥으며 가마 쪽으로 다가오자 서연은 혀를 깨물어서라도 정절을 지키리라 다짐하며 품속에 숨겨둔 은장도를 꽉 쥐었는데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양반가의 기계를 담고 있었다. 거기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계집을 끌어내라. 오늘 밤은 양반집 귀한 딸내미를 끼고 술잔을 기울이겠구나. 산적 두목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산을 울리자 졸개들이 낄낄거리며 가마문을 박살내고 거친 손을 뻗어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을 찢는 듯한 괴성과 함께 육중한 무언가가 허공을 날아와 산적 졸개의 뒤통수를 강타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소금을 가득 실은 지게 작대기였다.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천둥보다 더 우렁찬 고함과 함께 나타난 사내는 남루한 베옷을 입고 있었으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개 너머 장터로 소금을 팔러 가던 장돌뱅이 돌석이었다. 돌석은 등짐을 진 채로 몸을 회전시켜 지게의 무게를 실어 산적들을 밀어붙였고 흩날리는 하얀 소금 가루가 눈보라와 섞여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산적들의 대열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산적들이 주춤하는 사이 돌석은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등은 비록 좁고 초라해 보였으나 그 순간만큼은 천냥 빚을 막아선 성벽처럼 든든해 보였다. 도망치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란 말이오. 돌석이 거칠게 외치며 달려드는 산적의 칼을 지게 작대기로 받아내자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고 그 충격으로 돌석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삼키며 쪼개진 작대기의 날카로운 끝으로 상대의 명치를 찌르고 바닥에 흩어진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산적들의 눈에 뿌려버렸다. 눈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산적들 사이로 길이 열리자 돌석은 피가 흐르는 어깨는 아랑곳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며 어둠 속 숲길로 내달리기 시작했으니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악력에는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발바닥이 터지는 아픔 속에서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고 뒤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가 빗소리에 완전히 묻힐 때쯤에야 인적이 드문 바위 동굴을 발견하고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칠흑 같은 동굴 안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입은 상처가 눈에 들어와 화들짝 놀라며 치맛자락을 찢어 그의 어깨를 감싸주려 했다. 천한 놈의 몸에 귀한 손을 대지 마십시오. 피가 묻으면 씻기지 않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몸을 뒤로 빼며 거절했으나 서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상처를 지혈하며 말했다. 내 목숨을 구한 피인데 어찌 더럽다 하겠습니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양반과 규수의 손길이 닿자 돌석의 심장은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보다 더 거세게 요동쳤고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어둠이 가려주기만을 바랐다. 동굴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젖은 옷이 마를 새도 없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돌석이 피우려 애쓰는 부싯돌의 미약한 불꽃이 두 사람 사이의 어두운 공간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돌석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는데 그것은 젖지 않도록 기름 종이에 겹겹이 싼 하얀 소금 한 줌이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 상처에 바르면 덧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서연의 긁힌 팔에 소금을 발라주며 투박한 말투로 위로를 건넸다. 서연은 맵고 쓰라린 소금이 상처에 닿는 고통보다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놓는 이 남루한 사내의 진심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신분의 벽이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었으나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주종도 귀천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견뎌야 하는 두 영혼만이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돌석은 동굴 입구를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서연은 피로와 안도감에 젖어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결처럼 들려오는 돌석의 나지막한 독백을 들었다. 세상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져도 소금만은 그 맛을 잃지 않지. 내 비록 지금은 진흙탕에 구르는 돌멩이 같으나 언젠가는 저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귀한 사람이 되어 다시 아가씨 앞에 서고 싶구나. 그것은 혼잣말이었으나 서연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맹세와도 같았다. 새벽닭이 울기 전 비가 그치고 동이 트려 할 때 돌석은 서연이 깨기 전에 떠날 채비를 서둘렀는데 만약 날이 밝아 남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남들이 보게 된다면 아가씨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곁에 남은 소금 주머니를 살포시 내려놓고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동굴 밖으로 나섰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동굴 안에는 타다 남은 장작의 온기와 그가 남겨둔 하얀 소금 주머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눈 덮인 산길 위에는 붉은 핏자국이 섞인 발자국만이 산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을 뿐 그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차가운 소금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맹세했다. 언젠가 이 소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신분의 굴레 따위는 벗어던지고 그를 맞이하겠노라고. 그러나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녀의 가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으니 집안에 기둥이던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쓰러졌다는 비보가 바람을 타고 전해져 왔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몰락한 양반가의 가세는 흐르는 물보다 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한양 북촌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윤진사의 기와집은 이제 이끼 낀 기와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흉가나 다름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문짝은 칠이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냈고 담장 곳곳은 허물어져 개들이 드나들 정도였는데 그 쇠락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잃지 않은 것은 윤서연의 단아한 자태뿐이었다. 그녀는 캥겹 저고리 하나로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마당 한 구석에서 햇바느질감을 손질하고 있었으나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고 근심 가득한 눈빛은 병석에 누운 아비의 잦아드는 기침 소리에 묶여 있었다. 서연아, 물 한 모금만 다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비의 쉰 목소리에 그녀가 황급히 뛰어가 사발을 받쳐 들었을 때 앙상하게 마른 아비의 손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파들거리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만한 사내의 고함이 들려와 고요하던 집안을 뒤흔들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한양 상권을 주무르는 악랄한 고리대금 업자 조판술이었다. 이복의 윤진사, 언제까지 죽은 척하고 들어 앉아 있을 텐가. 오늘이야말로 빌려간 돈 3,000냥을 갚든지 아니면 약조한 대로 딸내미를 내어놓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야. 조판술은 수십 명의 왈패를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비단 옷으로 감싼 그의 배는 탐욕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에는 서연을 향한 흑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돛돌 아래로 내려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응대했다.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십니다. 양반가의 법도에 어긋나게 이리 소란을 피우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나 조판술은 콧방귀를 뀌며 더러운 침을 바닥에 뱉을 뿐이었다. 법도,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무슨 놈의 법도 타령이냐.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다. 사흘이다. 딱 사흘 말미를 줄 테니 그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날로 내년은 내 첩실로 들어와 술시중을 들어야 할 것이다. 조판술이 던진 최후 통첩은 서연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고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집안의 항아리를 깨부수고 물러간 뒤에도 그 웃음소리는 악몽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윤진사는 피를 토하며 가슴을 쳤고 서연은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며 부서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품속 깊은 곳에서는 10년 전 그 사내가 남기고 간 소금 주머니가 여전히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비록 소금은 세월에 녹아 흔적만 남았고 주머니는 낡아 헤어졌지만 그날 동굴 속에서 느꼈던 그 사내의 뜨거운 눈빛과 약속만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한편 조판술의 횡포로 시름이 깊어가던 한양 저작거리의 기이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거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네 들었나? 개성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큰돈을 만지는 거상이 도성으로 들어온다더군. 이름이 김만금이라던가? 주막에 모여 앉은 장사치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침을 튀겼고 그가 가져오는 물건이 소금과 곡식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물건들이라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굴러먹던 자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돈이 강물처럼 흐르고 쌀이 산처럼 쌓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조판술이 서연에게 통보한 운명의 사흘째가 밝아오던 날 한양의 남대문이 활짝 열리며 그 소문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축을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등장한 김만금의 상단은 그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으니 짐을 실은 수레의 행렬이 십리 밖까지 이어졌고 호위하는 무사들의 기세는 정규군을 능가할 정도로 위엄이 있었다. 깃발에는 만금이라는 두 글자가 황금실로 수놓아져 바람에 펄럭였고 구경 나온 백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길을 터주며 그 장관을 지켜보았다. 그 행렬의 중심, 네 마리 백마가 끄는 화려한 마차의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작거리의 소음은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감청색 비단 도포의 옥관자를 한 그의 모습은 귀공자처럼 우아했으나 갓 아래로 드러난 눈매는 10년 전 눈보라치던 문경세제의 그 장돌뱅이처럼 날카롭고 깊었으니 그가 바로 이름도 버리고 신분도 세탁하여 거상이 되어 돌아온 돌석, 아니 김만금이었다. 김만금은 말없이 도성의 풍경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화려한 궁궐도 시끌벅적한 저작거리도 아닌 멀리 북촌 언덕 위에 쓰러져가는 기와집을 향해 잠시 머물렀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염전의 고된 노동부터 시작해 산적들과의 칼싸움, 중국 상인들과의 치열한 수싸움까지 겪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오직 한 여인을 위해 불을 축적해왔다. 그의 곁을 지키는 흉터투성이의 호위대장은 10년 전 문경세제에서 서연을 습격했던 산적 두목이었으나 지금은 김만금에게 감화되어 그의 충직한 개가 되어 있었으니 이는 김만금이 사람을 다루는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행수어른 조판술의 패거리들이 남대문 시장통을 장악하고 텃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어찌 처리할까요? 호위대장의 물음에 김만금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부채를 펼쳤다. 돈맛을 보여주러 왔으니 돈으로 눌러줘야지. 저들이 가진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김만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쇠처럼 단단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상단의 일꾼들은 수레에 실린 최고급 소금 가마니를 풀기 시작했다. 하얀 눈꽃 같은 소금이 시장 바닥에 쏟아지자 소금값 폭등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들었고 조판술이 매점매석해 놓았던 소금 창고는 순식간에 쓸모없는 흙더미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썩어빠진 한양 상권에 던지는 선전포고이자 사랑하는 여인을 옥죄고 있는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김만금은 소란스러운 군중을 뒤로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목적지는 바로 조판술이 빚 독촉을 하러 간다는 윤진사의 댁이었다. 같은 시각 윤진사의 집마당에는 다시금 조판술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 얘들아, 저 계집을 당장 가마에 태워라. 조판술의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들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순간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할까. 흙먼지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김만금의 뒤로 서광이 비치는 듯했고 1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눈앞의 산에는 너무나 귀티가 흐르고 위험이 넘쳐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였으나 오직 그 눈빛만은 10년 전 빚어진 동굴 속에서 보았던 그 따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만금은 왈패들을 눈빛 하나로 제압하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멍하니 서 있는 조판수를 향해 품에서 두툼한 어음 봉투를 꺼내 던졌다. 이 댁의 빚이 3,000냥이라 했던가. 여기 원금의 이자까지 넉넉히 쳤으니 당장 이 집에서 꺼져라.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조판술의 얼굴을 때렸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꿈인가 생시인가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그 사람이 정말로 기적처럼 돌아온 것인가. 김만금은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10년 전에는 감히 건네지 못했던 그러나 수천 번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그 말을 건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약속대로 소금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조판술이 쫓겨난 윤진사의 마당에는 이제 왈패들의 거친 고함 대신 비단 스치는 소리와 향긋한 차 냄새가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김만금이 서연에게 보내온 어마어마한 납해 예물들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색색의 비단과 최고급 쌀가마니 그리고 무엇보다 귀하다는 정제된 백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러댔다. 세상에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귀한 물건들이 아니냐. 저 김만금이란 거상이 윤진사 댁을 돈방석에 앉히려는 모양이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 속에서 정작 서연은 눈앞에 쌓인 보아들보다 김만금이 보내온 서찰 한 장을 손에 쥐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낭자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사람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단아한 필체로 적힌 그 문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샘을 건드려 찰랑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양의 뒷골목을 주름잡던 조판술이 이대로 물러날 위인은 아니었으니 그는 치욕을 갚기 위해
관아의 고위 관리인 형조참의 민대감을 찾아가 뇌물 보따리를 풀며 읍소하고 있었다. 대감, 근본도 없는 장사치 놈이 상도덕을 어지럽히고 양반을 능멸하니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 아닙니까? 그놈의 뒷조사를 해보면 분명 구린 구석이 나올 것입니다. 조판술은 김만금을 역적으로 몰아서라도 매장시키려 했고 탐욕스러운 민대감은 조판술이 건넨 금덩이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깟 장사치 하나 손보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내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자의 상단을 털어 먼지를 일으켜 보겠다. 두 악인의 밀약이 맺어지던 그 시각, 밤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김만금의 상단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장부를 뒤지고 트집을 잡으며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명백한 관의 횡포였다. 창고가 봉쇄되고 물건의 반출이 금지되자 김만금을 따르던 상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시정잡배들 사이에서는 김만금이 도망친 노비 출신이라더라. 곧 잡혀가 참수당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김만금은 당황하기는커녕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호위대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저들이 관의 힘을 빌려 칼을 휘두른다면 나는 돈의 힘으로 숨통을 조여주겠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금배와 곡식 수레를 매입하여 창고에 가두어라. 단 한 톨의 소금도 조판술의 거래처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산적들을 상대할 때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김만금의 반격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었으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양시전에는 소금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판술이 운영하는 객주와 거래하던 국밥집, 젓갈 가게들은 소금을 구하지 못해 장사를 접어야 했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러 그 비난의 화살이 소금을 독점하고 폭리를 취하던 조판술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아이고, 조판술 그놈이 소금을 숨겨놓고 안 푼다더라. 관아놈들과 짜고 백성을 죽이려 한다. 김만금이 미리 풀어놓은 정보원들이 퍼뜨린 역소문은 조판술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뇌물을 받아먹은 민대감조차 민심이 흉흉해지자 조판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김만금의 용병술은 그야말로 상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살벌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서연의 마음은 오로지 김만금이라는 사내의 정체에 쏠려 있었으니 그녀는 소문 속에 천한 출신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직접 그를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깊은 밤. 서연은 남장을 하고 몰래 담을 넘어 김만금의 상단으로 향했다. 호위무사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으나 낌새를 챈 김만금이 황급히 뛰어나와 그들을 물리치고 그녀를 자신의 내실로 안내했다. 낭자, 이 위험한 곳을 어찌 홀로 오셨습니까? 밤이슬이 찹니다. 김만금이 건네는 따뜻한 유자차 잔을 받아든 서연의 손끝이 떨렸고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기억 속 그 얼굴과 겹쳐지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대행수 어른을 두고 뭐라 하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낡고 해진 주머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10년 전 돌석이 동굴에 남기고 간 소금 주머니였다. 김만금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그 주머니에 고정되었고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썩어 없어질 물건인데.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오자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의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날 밤 저를 위해 입으신 상처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 흉터가 남아있다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평생을 벼려온 은인이 맞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
김만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포의 고름을 풀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보였으니 그곳에는 칼에 베이고 찢겨 엉망이 된 흉터가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채통도 잊은 채 다가가 그 흉터 위에 손을 얹었다. 돌석, 아니 만금님, 살아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거친 상처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10년 전의 공포와 설렘, 그리고 긴 기다림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김만금은 자신의 어깨에 닿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그동안 억누르고 감추어왔던 진심을 토해내듯 고백했다. 천한 놈이 감히 양반댁 규수를 마음에 품은 죄를 씻고자 죽을 힘을 다해 기어 올랐습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는 바꿀 수 없었으나 제가 가진 힘으로 낭자를 지킬 수 있는 위치까지 오고 싶었습니다. 김만금의 눈에는 10년 전 소년의 순수함과 거상의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거대한 산을 보았다. 신분 따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 목숨을 구하고 제 마음을 가져간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확인된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과는 대조적으로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변해갔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를 시기라도 하듯 밖에서는 급한 발소리와 함께 호위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행수님, 큰일 났습니다. 조판술이 관군을 이끌고 이곳을 포위했습니다. 낭자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김만금은 오히려 서연의 손을 굳게 잡으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두려워 마십시오. 10년 전에는 도망쳐야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게는 낭자를 지킬 힘이 있고 저들을 무너뜨릴 계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만금은 벽에 걸린 장검을 집어들지 않고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장부를 품에 챙겨 넣으며 눈빛을 빛냈다. 싸움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조판술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는 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만금의 당당한 태도에 서연은 비로소 떨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으니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연모의 정을 넘어 생사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횃불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김만금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감히 남의 영업장에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내 놈들의 목이 몇 개나 붙어 있는지 궁금한 모양이구나. 횃불의 붉은 혀가 밤공기를 집어 삼킬 듯 일렁이는 가운데 김만금의 상단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양반댁 규수를 납치하고 관아의 공무를 방해한 죄 능지처 참으로 다스려도 모자랄 것이다. 조판술은 민대감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여 소리쳤고 관군들이 창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서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김만금의 등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꽉 쥐는 것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김만금은 태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부채를 접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서니 그 서늘한 기백에 오히려 관군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납치라니 가당치도 않소. 이 댁의 윤낭자는 빚에 팔려갈 위기에서 벗어나 잠시 내 상단에 의탁하고 있을 뿐이요. 오히려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여 첩실로 삼으려 한 자가 누구인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잣거리 똥개들도 다 아는 사실이거늘 관아에 높으신 분들이 어찌 한쪽 눈만 뜨고 세상을 보십니까? 김만금의 일갈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대감의 귓전을 때렸고 당황한 민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조판술의 눈치를 살폈다.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내 놈이 산적 패거들과 내통하여 밀무역을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어서 저놈을 꿀려라. 조판술이 다급하게 고함을 지르며
분위기를 몰아가려 했으나 김만금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내어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다. 산적이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도적놈이고 누가 진짜 역적인지 명명백백히 가려보고자 하니 대감께서는 부디 귀를 씻고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김만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자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조판술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김만금은 천천히 장부를 펼치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조판술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고리대금, 매점매석, 그리고 관료들에게 바친 뇌물의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저승사자의 명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민대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김만금은 멈추지 않고 더욱 결정적인 패를 꺼내 들었다. 이 장부보다 더 확실한 증좌가 있습니다. 10년 전 문경세제에서 윤진사댁 행녀를 습격했던 산적, 그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증언해 줄 산 증인을 모셨습니다. 김만금의 신호에 따라 그동안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던 호위대장이 삿갓을 벗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얼굴의 반이 화상 흉터로 뒤덮인 험상궂은 사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자 조판술은 마치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너는 죽은 줄 알았는데. 호위대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 내 놈이 입막음을 위해 독을 탄 술을 먹여 죽이려 했던 그 산적 두목 칠성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죄를 씻을 날만을 기다리며 짐승처럼 살다가 대행수 어른의 덕으로 새 삶을 얻었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칠성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냈다. 10년 전 그날 밤 윤낭자의 행녀를 습격하라고 사주한 것은 다름 아닌 조판술 저놈이었다. 단순히 재물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윤진사의 가세를 기울게 하고 윤낭자를 겁탈하여 억지로라도 자신의 여자로 만들라는 더러운 의뢰를 받았었다. 칠성의 증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서연의 가슴을 강타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비틀거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저 운이 나빠 당한 사고인 줄 알았던 그날의 참극이 사실은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계획적인 범죄였다니. 서연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이를 지켜보던 김만금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다. 저놈은 김만금이 매수한 놈이야. 모함이다. 조판술은 발악하며 칠성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 있었다. 뇌물 장부가 공개되고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날 위기에 처한 민대감은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한 조판술 놈을 포박하라. 감히 양반을 해하려 하고 관할을 기만하다니. 내 이놈을 당장 형조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창끝을 돌리자 조판술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끌려나갔고 그 처절한 몰골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거치고 대신 무겁고도 슬픈 정적만이 감돌았다. 김만금은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손길은 10년 전 동굴 속에서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소란이 잦아들고 관군들이 물러간 뒤 김만금은 탈진한 듯 주저앉은 서연을 부축하여 내실로 이끌었다. 미안합니다, 낭자. 진실이 이토록 잔인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부디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의 위로에도 서연의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병을 얻고 가문이 몰락한 모든 원흉이 바로 곁에서 웃음 짓던 조판술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그 지옥 같은 운명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한 줄기 빛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김만금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행수 어른, 아니, 만금님. 10년 전 저를 구해주신 것도, 지금 저를 지켜주신 것도 모두 당신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김만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은혜라니요. 10년 전 그 소금 주머니 하나로 이미 제 마음은 낭자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평생 낭자의 곁에서 그 소금처럼 변치 않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 놓았다. 아기는 심판을 받으러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고통받던 연인들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깊은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다. 김만금은 자신의 상단 창고를 활짝 열어 조판술이 독점했던 소금과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으니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서연과 자신의 새 출발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밝아오는 태양 아래서 서연은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불행한 여식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거상 김만금의 반려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문경세제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의 끈은 질긴 시련을 넘어 단단한 매듭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결실뿐이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한양도성의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얼어붙었던 대동강물이 풀리듯 꽉 막혀있던 윤진사댁의 운명도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형조의 추구 끝에 조판술의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그와 결탁하여 백성의 고열을 빨았던 탐관오리들 또한 줄줄이 파직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권선징악의 이치는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분명했으니 한양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조판술이 끌려가는 꼴을 구경하며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그러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며 혀를 찼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관직과 가산을 되찾은 윤진사는 김만금이 보내온 산삼과 보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여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는데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딸을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낸 안도감과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된 기쁨이 봄볕처럼 머물러 있었다.